요즘 경제 뉴스만 보면 한숨부터 나오시죠? 미국이랑 중국은 계속 싸우고 환율은 천정무지로 치솟고 물가는 도대체 잡힐 기미가 안 보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남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대체 우리 지갑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건지 오늘 그 연결고리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보죠. 부동산 불패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닌데, 왜 이 나라에서 가장 발빠른 부자들이 갑자기 부동산을 외면하고 있을까요? 그들의 움직임은요, 시장의 다음 방향을 알려주는 가장 강력한 신호탄이거든요. 사실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말 그대로 거대한 경제 폭풍이 오고 있다는 걸 직감한 거예요. 지금 뭐 우산 하나 챙기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벙커를 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먹혔던 영끌에서 집 사라, 뭐 이런 공식들, 이젠 완전히 끝났다는 거예요. 부의 지도 자체가 투자 공식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제일 궁금한 게 이거죠. 그럼 그들은 부동산에서 뺀 돈을 대체 어디로 옮기고 있는 걸까요? 첫 번째 파트에서는 바로 그들의 새로운 투자 전략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와,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진짜 극적인 변화 아닙니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다들 부동산이 최고라고 했는데 이제 부동산에 투자하겠다는 비중은 고작 20%예요. 그런데 보세요. 현금을 그냥 예금에 묶어두겠다는 사람이 무려 2배, 40%가 넘어요. 금이나 채권 같은 전통적인 안전자산으로 돈이 몰리는 것도 눈에 띄고요. 이건 그냥 취향에 바뀐 게 아니라 시장에 깔린 공포를 보여주는 아주 명백한 신호입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서 이 현상을 아주 정확하게 짚어냈어요. 경기는 나빠지는데 물가는 계속 오르는 최악의 시나리오. 바로 스태그플레이션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막 대박 수익을 노리기보다는 일단 내 돈을 안전하게 지키는 게 최우선이다. 이런 생각인 겁니다. 한마디로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게 훨씬 중요해진 시대가 온 거죠. 아니,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불안감이 커진 걸까요? 그 원인을 알려면요, 우리 시야를 한국 밖으로, 그러니까 전 세계로 확 넓혀봐야 합니다. 지금 세계 경제는 그야말로 거대한 전쟁터나 다름없거든요. 이 타임라인을 도시면요, 지금 상황이 얼마나 숨가쁘게 돌아가는지 바로 느껴지실 겁니다. 10월 초에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라는 카드를 딱 꺼내니까 미국이 바로 그럼 우린 100% 추가 관세 이렇게 초강수로 맞받아친 거예요. 그리고 결과는요? 바로 다음 날 기술주 AI 주식들이 그냥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살얼음판 위를 걷는 거죠. 이건 뭐 두 거인이 서로의 급소를 향해서 가장 강력한 무기를 겨누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미국은 관세 폭탄이라는 무기를, 중국은 첨단 산업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희토류를 무기로 서로를 압박하고 있는 거죠. 이건 진짜 누구 하나가 쉽게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싸움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불확실해지면 투자자들 생각은 다 똑같아져요. 아, 일단 위험한 데서 돈 빼자. 그래서 주식 같은 위험 자산에서 돈을 빼서 어디로 가느냐? 바로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피난처, 미국 달러로 몰려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요즘 뉴스에서 계속 나오는 강달러 현상의 실체인 거죠. 자, 그럼 이 글로벌 폭풍 한가운데 낀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G2,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한국의 현실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와, 이 숫자 1480. 이 숫자가 정말 모든 걸 말해줍니다. 1달러에 1480원이라니. 이거 거의 뭐 97년 IMF 외환 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나 보던 숫자잖아요. 원화 가치가 이만큼 떨어졌다는 건 우리 경제 체력이 그만큼 약해졌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이 그림이 한국의 복잡한 상황을 딱 보여주는데요. 쉽게 말해서 이런 구조예요. 우리가 반도체 같은 핵심 부품, 그러니까 중간재를 만들어서 중국에 팔아요. 그럼 중국은 그걸로 스마트폰 같은 완제품을 조립해서 미국에 파는 거죠.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우리가 미국에 직접 파는 건 좀 유리해질 수 있어도 정작 우리 부품의 최대 고객인 중국이 미국에 수출을 못하게 되니까 부품 주문 자체가 또 끊기는 더 큰 타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정말 앞으로 가도 문제, 뒤로 가도 문제인 상황인 거죠. 한국은행의 경고는 정말 등골을 오싹하게 만듭니다.
만약에 이 싸움이 그냥 무역 분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예 미국 중심, 중국 중심의 경제 블록으로 쪼개져 버리면 우리나라 수출이 무려 10%나 줄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 우리 경제의 기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어요. 이 위기 앞에서 모든 부자들이 다 똑같이 움직이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세대별로 투자하는 방식이 정말 완전히 달라요. 암호화폐만 봐도 그 차이가 그냥 확 드러나죠. 50세 미만, 우리가 영리치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29%나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는데 50세 이상, 올드리치는 겨우 10%밖에 안 돼요. 이런 위기 속에서도 어떻게든 새로운 기회를 찾아보려는 젊은 세대의 공격적인 성향이 보이는 대목이죠. 선호 자산을 보면 이건 더 명확해집니다. 영리치는 1순위가 해외 주식, 2순위가 가상자산. 어떻게든 성장을 좇는 거죠. 반면에 올드리치는 어때요? 1순위 예금, 2순위 금, 3순위 채권. 철저하게 지키는 투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위기를 보면서 한쪽은 기회를 보고 다른 한쪽은 방어에 집중하는 정말 다른 그림이죠. 자, 그럼 이 모든 분석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마지막으로 이 불확실한 경제를 헤쳐나갈 핵심 원칙 몇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요, 우리가 가진 투자 도구들이 각각 다른 역할을 해요. 예를 들어 주식은 위험하지만 그중에서도 뭐 라면 회사나 통신사 주식처럼 경기를 덜 타는 방어주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꽤 잘 버텨주죠. 채권이나 금은 뭐 말 그대로 전통적인 안전벨트고요. 부동산이나 비트코인 같은 자산은 또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내 돈의 가치를 지켜주는 방파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이 도구들을 언제 어떻게 써야 하는지 제대로 아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전략의 가장 기본, 가장 바탕이 되는 건 바로 자산 배분입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 다들 들어보셨죠? 바로 그거예요. 어떤 자산 하나가 폭락하더라도 다른 자산들이 그 충격을 좀 막아줄 수 있도록 성격이 다른 자산에 골고루 나눠서 투자하는 것. 이게 바로 불확실한 시대의 가장 중요한 생존 법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위기의 시기에는 우리의 목표 자체가 바뀌어야 해요. 얼마나 더 벌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덜 잃을까?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질문이 된다는 거죠. 목표를 수익 극대화해서 손실 최소화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훨씬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모두가 힘들어하는 이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 어쩌면 크게 불리려고 애쓰는 것보다 내 자산을 잃지 않고 온전히 지켜내는 것, 그것 자체가 가장 훌륭한 투자이자 새로운 형태의 성장이 아닐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